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원석 전 국회의원, 박정아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수석 부단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에 정치 분야 뉴스들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IMF 국장을 지명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러면서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이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협의한 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점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양측의 이 불신, 오해, 그로 인한 불통 이게 계속 쌓여갔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인수위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태도면 저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당선인도 그렇고 또 대통령께서도 협치, 소통, 통합 이런 걸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근데 국민들에게는 이제 국민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작 이 신구 권력 간의 기본적인 소통이 안 된다는 건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했고 승부를 겨뤘습니다만 이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원활한 그런 신구 권력 간의 이 정권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집무실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까지 사사건건 양측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나고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에서? 일종의 사고 같아요. 전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의도성이 좀 내포된 커뮤니케이션 미스라고 정의하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원석 의원님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전 동의 전적으로 하는데 가령 누가 저한테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때? 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좋은 분이지, 합리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박원석 의원님을 정무장관으로 추천한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아닌가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두 분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냥 툭 던져진 말이 마치 합의가 된 걸로 잘못된 그런 사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게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타격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라는 것도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무게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고 이번 건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얼핏 물어봐도 취재를 해봐도 이런 의도성이 조금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스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조속하게 두 분이 만나서 뭔가가 있어야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분 간의 만남이 시작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인수인계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불편함이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당선인 측 입장에서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두 분 다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산됐던 회동이 언제쯤 성사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주목도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 모두 회동에 대한 어떤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핵심 쟁점으로 뽑혔던 감사위원 인사라든지 집무실 이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어떤 우려,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고 저는 원칙적으로 보면은 현 정부가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새살림을 차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서 결과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남은 기간에 현재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글쎄 어떤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일단 청와대는 무오류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처음에 민정수석실 폐지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이전 건에 대해서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들을 하는데
썩 와닿는 부분은 없어요. 뭐 다소 당선인 측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당선인이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거를 지금 인계를 해야 되는 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시시콜콜 얘기하는 게 과연 옳은가.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그 비난이나 혹은 평가가 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오류가 없었던 정부다라는 거를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나. 두 번째는 청와대 일부와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방선거가 곧 닥쳐 있잖아요. 예. 그다음 애써 대선 결과를 넘어서 지방선거에 앞서서 무언가의 지지층을 결집을 위한 새로운 정부의 각세우기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저는 지나치게 현재 정부와 그다음에 현재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리고 인수위가 활동을 하고 새 대통령이 집무실을 마련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뭐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라는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 중에 측근이죠. 권성동 의원이 얘기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얼굴 붉히게 헤어지면은 현 대통령도 타격이고 당선인도 타격 아니겠습니까? 중요 부분에 대해서 뭐 합의가 안 된다 그런다면은 예. 굳이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뭐 본인들이 대통령 5월 9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굳이 뭐 우리도 그렇게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봐야 뭐하러 만나겠느냐, 만날 필요 없다. 뭐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무엇일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의 이 양측 간에 이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의 만났을 때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 인수인계 작업이라는 게 서로 간에 배수의 진을 칠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대통령 당선인 쪽도 그렇고 청와대 쪽 반응도 뭔가 배수의 진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소 좀 아쉽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5월 10일 날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고 국방부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이제 군을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현재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물밑 협의 정도는 있었겠거니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게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쉬운 대목이죠.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단지 대통령 집무실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위기관리와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잖아요. 그건 합참이나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시설들을 연쇄 이동하는 문제를 지금 어쨌든 군 통수권자하고 아무런 협의 없이 그렇게 통보하듯이 발표하는 거는 당선인 측이 서둘러도 너무 서둘렀다. 그런 아쉬운 대목이 있고요. 지금 이제 NSC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어렵다. 그리고 예비비 통과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 상정도 결국에는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쪽이나 대통령의 그런 판단도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지금 당선인 측의 그런 입장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인수위 쪽에다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치 저쪽이 통보하니까 우리도 통보한다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지금 강대강 대치 상황, 그러고 이로 인한 어떤 상호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말들이 험악해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권력 인수인계 상황이거든요. 역대 그 어떤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서도 이런 권력 인수인계는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결정을 못 하더라도 일단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만나서 대면하고 소통해야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도 풀리고 그리고 결정을 못하면 또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인수인계를 할 때는 두 분이 8차례나 만났었어요. 그때 이제 IMF라는 굉장히 특수한 국가적 위기 상황도 있지만 네. 지금도 대내외적으로 우리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만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만나서 이 의제가 이견이 있는 의제는 이견이 있는 의제대로 또 합의가 되는 의제는 합의가 되는 의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지 주변에서 참모들이 뭐 핵심적 사항이 그 사전에 합의가 안 되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언급을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의견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무진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당선인 측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드는데요. 실무진의 역량 문제든 실무진의 태도 문제든 사전 조율을 못했으면 탑다운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두 분이 만나서 이견은 이견대로 정리하고 합의는 합의대로 정리해서 실무진한테 그 과업을 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되면 또 다시 만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한쪽에선가는 그 방식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실무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두 분 간에 만나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진행되면 되는데 어느 한쪽에선가는 실무선에서 대충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분의 만남을 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두 분의 회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몇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걸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첫째 하나는 뭐 전직 대통령 사면건이 있었는데 일단 보도 내용으로 보면 이거는 큰 갈등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전 신임 감사위원회 임명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집무실 이전 건인데 예. 이 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감사위원이 임기가 이제 4년이라고 친다면 향후 5년을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과의 임기를 거의 같이 하는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건도 마찬가지고 새 정부에게 인사권을 주는 게 그리고 최소한 협의를 하고 공백이 있다면은 현재 대통령께서 다시 그 새 대통령이 임기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왜 고집을 부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예. 뭐 집무실 이전 건에 대해서 계속 뭐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당선인 쪽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요. 뭐 여론을 좀 더 수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면 좋겠고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긴장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직접 NSC 주재하지 않으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하필 이건 갖고는 직접 NSC를 주재하시면서 불가의 얘기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 뭐 예비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처리 안 해준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전에 뭐 봤던 업무 인수인계 대통령의 인수인계 과정을 봤었던 걸로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게 당선인 측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뭐 일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리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회동 성사가 쉽게 이뤄지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인 이 집무실 이전 이 이슈가 정말 거의 일주일 가까이 모든 이슈를 좀 집어삼킨 형국이었는데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게 마치 신구 권력의 갈등처럼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 또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각을 세우는가? 먼저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용산 이전에 뭔가 힘을 쏟는 그 원인? 그건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전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 지금 고쳐져야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단이 청와대에서의 근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선인께서는. 그래서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해서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나오지 못한다. 그거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자라는 의지가 워낙 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당신은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오늘 아침에 일부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관계는 떠나서라도 과거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수사를 했을 때 당시 보니까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 내지는 방문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예. 뭐 이게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부 청와대 인사들이 하는 발언,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뭐 느닷없이 안보 공백 얘기하면서 지금 용산으로 이전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새로 임기를 시작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이 상국의 당선인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서 이것도 좀 어찌든 방식이든 좀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된다는 당선인 그리고 당선인 측의 의지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런 용산으로 이전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석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오늘도 그와 관련된 끝 없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요. 이것이 당장 해결될 어떤 갈등을 잠재울 정도의 지금 상황을 막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론은 좀 어떤지 여론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개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와 찬성, 반대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과반 이상임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더 있죠. 네, 이번에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격차가 조금 더 나 있습니다.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역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여론조사의 차이, 격차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거는 반대,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불과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의 득표율보다도 반대가 훨씬 더 높다는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당선인 쪽이 저런 여론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반대의 의미가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도 그 이전을 추진하는 방식, 또 속도 이런 거에 대한 반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당선자의 뜻은 존중해요. 근데 그거를 추진하는 방식이 제왕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방식이 불통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지적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집무실만이 아니고 국가위기관리의 어쨌든 핵심 지휘부인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정한 기간을 갖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뭐 안보 공백이나 행정 공백이나 이런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이전을 한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 당장 뭐 5월 10일 날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이게 좀 다소는 좀 고집스러워 보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의 반응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 당선인 쪽에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에 지금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 통이동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국가 위기 상황이나 어쨌든 NSC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른바 이제 청와대 지금 지하 벙커라고 하는 그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회의를 하려고 국방부까지 이동할 수도 없고 국방부에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국방부가 갖고 있는 이 군 네트워크는 다른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일부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개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청와대 시설을 영빈관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5월 달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이 됐어요. 정상회담을 비롯해가지고 그 방한 행사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경직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적으로 청와대 이전이 지금 공론화돼 있고 그리고
어디로 이전하겠다까지 밝히시는 마당이니까 그걸 좀 기한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이전을 하는 식으로 조금 유연성을 가지면 어떨까 싶고 당선인 측이 그렇게 유연성을 갖는다면 저는 대통령이나 또 청와대도 뭐 예비비부터 시작해서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박정화 단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기간 중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국민들만 믿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나오면은 반대가 다소 높게 나오잖아요. 국민들 뜻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냥 그 작전하듯이 막 갈 게 아니라 그럼 공청회도 좀 열고 네. 왜 용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왜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뭐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리는 게 어렵다면 전 횟수라도 그다음에 하루 종일 하루 뭐 누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 몇 차례를 거쳐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도 별도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지만 여기는 지금 청와대 이전 TF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부처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여기에 다만 반대 여론이 많이 나왔다고 현재 청와대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냥 저렇게 계실 게 아니라 저는 새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먼저 앞서 5년을 이끌어 왔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잘못된 부분,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면서 그거를 현 정부가 정리해주고 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 새 정부가 올 때 좀 껄끄러운 문제들을 정리해 주는 게 저는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재 청와대가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 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냥 아니라고만 할 게 아니라 무언가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거를 고쳐가는데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결국에는 5월 9일 퇴임하시는 대통령이나 5월 9일 10일 날 취임하시는 대통령이나 모두 단 1초도 공백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맞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거리상으로는 사실상 통일동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거의 5분 차량으로 5분 사이인데 왜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인가? 그러게요. 물리적 예.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데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 이제 향후 우리 국정을 5년을 끌어갈 그 계획을 세울 인수위의 활동에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어요. 연일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윤석열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 내내 핵심 공약으로 말씀하셨던 게 이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는 즉시 50조 원의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걸 공언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자영업자들 대출 만기도 지금 내일 모레로 임박해 있고 그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 데다가 이 공언하셨던 손실보상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그 취임과 동시에 집행이 가능하려면 지금쯤 2차 추경안이 만들어져서 국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2차 추경안을 만들려면 결국 인수위와 현 정부가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제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할 텐데 지금 2차 추경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온통 이게 인수위의 초점이 지금 집무실 문제로 가 있는 바람에 다른 의제들이 다 묻혀 있고 정부 업무 보고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어떤 인수인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오직 지금 집무실만 보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이 사실은 집권 초기에 당선인한테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통의 이미지를 지금 쌓아가는 측면이 있는 데다가 도대체 이 새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뭐냐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선거 때 공언했던 사항들은 오히려 이렇게 이 집행이 더딘데 왜 저 집무실 문제만 가지고서 저렇게 요란을 떠냐. 이런 비판을 저는 의식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각 정당의 얘기도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대선 패배에 대한 당 수습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또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리고 의회 내 최대 다수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굉장히 어깨에 책임감이 무거운 상황인데 이것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각 후보들의
이른바 대리인 싸움이다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원내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계파 간의 경쟁이라는 건 정당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민주당과 또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0.7% 차이지만 진 건 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떤 계파 간의 경쟁을 넘어서 오히려 좀 성찰적으로 민주당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원내 지도부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런 선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쨌든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논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지금 봉합이 안 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다가 어쨌든 몸집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거대 여당인데 정권을 잃은 거대 여당으로서 과연 이제 국정 운영에 어떤 이 포지션을 가지고서 임할 건가 이에 대해서 상당한 숙고가 필요한데 지금 이 집무실 문제나 인수위 현안과 관련해서 그 야당이 됐죠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이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또 지나치게 거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게 정부에서 특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이 뭐 예비비나 이런 걸 처리하지 않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오히려 그러면 정쟁만 격화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민주당은 성찰적으로 향후 5년에 야당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공천룰 파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선보다 경선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진 이 대구 또 시장 경선이 뜨거운 감자인데 현역 의원은 10% 그리고 5년 이내 무소속 출마 전력은 15%를 감점하는 게 핵심 조항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패널지를 만든 최고위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이제 구성이 됐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회의가 있기 전에 최고위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합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과연 그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딱 한 사람을 당연히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홍준표 전 대표.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논란의 가운데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오늘 굉장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오며 가며 이제 진실 공방 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예. 현재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쭉 여러 번의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걸로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조금 무리를 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5년 만에 이제 정권을 되찾아 왔는데 이런 일들이 과거 있어서 이런 불행했던 정당의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예. 자기 꾀에 자기가 덫을 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김재원 최고가 좀 무리한 일들을 했다. 그래서 이게 공관에서 어떻게 아니면 최고에서 또다시 어떤 의견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천 룰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방선거가 제대로 돼야 사실상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또다시 이 안에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관련돼서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스스로라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에 특별사면된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하는데 대구 달성에 있는 새로 마련한 사저로 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메시지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대리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장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수위의 메시지가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까? 저는 메시지를 발표하시더라도 그게 정치적인 의미 내지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메시지 발표는 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면이 되는 과정에서의 고마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고마움, 뭐 이런 것들 정도 언론적으로 표명하시지 않을까 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박원석 전 의원 또 박정하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주석 부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